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이슈워치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내일이죠. 2025년 8월 7일 나스닥 상장을 앞둔 에이비드뱅크 홀딩스, 티커는 AVBH입니다. 이 IPO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에이비드뱅크 홀딩스, ABBH.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게 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뭐랄까 기본기가 탄탄해 보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네. 동시에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지점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전통적인 은행업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주죠. 네. 그리고 또 특정 투자자 커뮤니티, 예를 들면 뭐 레딧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에이비드뱅크 IPO의 여러 측면들, 그러니까 뭐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전문가들 평가는 어떤지, 또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먼저 에이비드뱅크 홀딩스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에이비드뱅크는 2003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캘리포니아, 특히 그 베이 에어리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은행 지주 회사입니다. 아, 베이에어리요.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주로 기업 금융이나 부동산 금융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벤처 대출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오, 벤처 대출이요. 베이에어리어라는 지역적 특성이랑 잘 맞는 사업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기술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잘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은 어디에 쓴다고 하나요? 계획이 좀 명확한가요? 네, 그 부분은 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은행의 자본 기반을 확충하고 또 유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뚜렷하네요. 자본 확충해서 대출 더 늘리고 성장하고 점유율도 높이고 뭐 은행으로서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목표들이군요. 그래서 좀 미래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계획 자체는 그렇죠. 다만 이제 IPO 세부 사항을 좀 더 보면요. 공모가 범위는 주당 22달러에서 24달러로 설정이 됐습니다. 22달러에서 24달러? 네. 그리고 총 공모 주식 수는 261만 주고요. 만약에 그 초과 배정 옵션 그린쉬라고 하죠. 그게 행사되면 최대 300만 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 261만 주에서 최대 300만 주?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아주 대형 IPO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요. 그렇군요. 상장되는 시장은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라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나스닥도 등급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 글로벌 셀렉트 마켓이 가장 상장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재무 상태나 기업 지배 구조 같은 기준들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장된다는 것 자체는 회사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럼 상장 시장 자체는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뭐랄까 공모 규모나 가격대 자체가 시장에서 막 엄청난 열기를 불러일으킬 정도냐 하면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금 사용 계획도 계획은 명확하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물론 계획과 실행은 다르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무 성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실적이 어떤가요? 네, 재무 성과가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꽤 괜찮아 보였거든요.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540만 달러,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71달러를 기록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금 잔고나 대출 총액 같은 자산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순이자 마진, NIM인데요. 이게 은행 수익성의 핵심 지표잖아요. 예대 마진 같은 거요. 이게 3.49%에서 3.52%로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이 됐더라고요. 네, NIM이 소폭 개선된 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은행이 이자 장사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유명한 잭스 랭크 있잖아요. 여기서 샵 1, 그러니까 강력 매수,
strong buy 등급을 받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잭스랭크 샵 1. 네, 그게 투자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시그널일 수 있죠. 네, 특히 1988년 이후로 잭스랭크 샵 1 등급을 받은 주식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25%였다는 과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물론 참고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잭스랭크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에 좀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특히 이익 추정치 변화에 기반한 거라서 미래 수익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이 주된 요인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할 점은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액 성장률이 0%라는 점입니다.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0%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순이익은 늘었는데 매출 성장은 없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비용 관리나 다른 요인으로 이익은 늘었을 수 있지만 외형 성장은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모멘텀 점수도 50점으로 딱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 추세가 아주 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펀더멘털은 좋아 보이는데 성장은 정체됐고 모멘텀은 약하다. 좀 상반된 신호들이 있네요. 그렇죠. 가치 평가 지표를 보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주가 수익 비율이 7.8배, 주가 매출 비율이 2.07배, 주가 순자산 비율이 0.87배, 은행주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죠. 그래서 잭스에서 가치 등급은 B를 받았습니다. PB가 1배 미만이면 보통 저평가라고 보잖아요. 0.87배면 확실히 낮아 보이네요. 그럼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평가라는 게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평가된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에비드뱅크 같은 지역은행은 거시경제 상황, 예를 들어 금리 변동이나 지역 경기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아, 맞아요. 은행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죠. 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제니 몬티거머리 스콧이라는 투자은행의 분석을 보면 이 은행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상대적으로 비싼 자금 조달, 뭐 예를 들면 브로커 예금 같은 고비용 차입금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저렴한 핵심 예금으로 잘 대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자금 조달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비용을 줄여야 마진이 더 좋아질 테니까요.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지표들도 있지만 동시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이나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은 이 정도로 보고 다음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IPO의 주관사를 맡은 회사 중 하나인 파이퍼 샌들러 그리고 스티펜스 잉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시했던 overweight, 우리말로 하면 비중 확대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중 확대면 시장 평균보다도 더 많이 담으라는 추천인 거죠? 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DA 데이비슨이라는 곳에서는 buy, 즉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로 27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공모가 상단이 24달러니까 그보다 3달러 정도 높은 수준을 제시한 거죠. 27달러요? 이건 에빗뱅크가 앞으로 대출 성장 목표를 잘 달성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은 분명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니 몬트거머리 스콧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서는 neutral, 즉 중립 등급을 제시했고요. 공정가치, fair value로는 21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1달러요? 그건 이번 IPO 공모가 범위 하단인 22달러보다도 낮은 금액인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죠. 제니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조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자금을 저비용 예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회사를 두고도 이렇게 시각이 다를 수 있군요. 27달러와 21달러면 차이가 꽤 큰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라는 건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의 예상치일 뿐이지 실제 주가가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고요.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는 참고만 해야죠. 결국 투자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들 커뮤니티 반응은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레딧의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배츠나 아니면 국내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에이빗뱅크 IPO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 특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에비드뱅크 IPO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커뮤니티는 보통 변동성이 아주 크고 뭔가 이야깃거리가 있는 밈 주식에 열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비드뱅크는 전통적인 상업은행이고 사업 모델 자체가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거나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은행주는 보통 좀 안정적인 이미지니까요. 밈 주식과는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가 공매도 관련 데이터인데요. 현재 에비드뱅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고, short interest가 500주에 불과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500주요? 정말 적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을 전부 청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는 days to cover 비율도 0.1일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매도 세력이 거의 없고 따라서 주가가 급등했을 때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현상, 즉 숏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숏 스퀴즈 가능성이 낮다. 단기 급등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대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국내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없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일단 은행주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세크는 아니고요. 또 에비드뱅크라는 이름 자체가 국내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인지도가 매우 낮죠.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정보 접근성 문제나 언어 장벽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IPO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정보가 좀 더 퍼지면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한 잭스랭크 샵1이라든지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 같은 건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 쪽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관 투자자 수요는 어떨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쪽은 분위기가 좀 다를까요? 기관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수요 예측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IPO 직전이라 아직은 알기 어렵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좀 예측해 볼 만한 요인들은 없을까요? 네, 긍정적인 요인과 신중해야 할 요인이 공존한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 아까 계속 나왔던 잭스랭크 샵 1이라든지 다수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IPO 자금 사용 계획이 명확하다는 점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관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이요? 연기금이나 뮤추얼 펀드 같은 곳들 말인가요? 네, 그렇죠. 특히 은행 산업 자체가 갖는 어떤 안정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거기에 에이비드뱅크의 재무 상태가 비교적 견고하고 순이자 마진, 님도 개선되고 있고 대출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원하는 기관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베이에어리어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아니면 최근 금융권에서 주목받는 사모신용,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과의 파트너십 가능성 같은 것도 긍정적인 환경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번 IPO 주관사인 파이퍼 샌뮬러나 스티븐 앵크가 기관 투자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수요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중요할 겁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요인들이 꽤 있네요. 그럼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망설일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에이비드뱅크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 기관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형 은행에 투자하는 것을 좀 꺼릴 수도 있거든요. 규모가 작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라고 다 장기 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은행업이 갖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성이나 낮은 단기 변동성 가능성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숏스퀴즈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렇죠. 헤지펀드는 좀 더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리고 제니 몽트고머리 스캇의 중립 의견과 공정가치 추정치 21달러. 이것도 일부 기관들의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 저기는 저렇게 낮게 평가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에이비드뱅크의 기관 투자자 보유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IPO 전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 기관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자체가 불확실성 요인이 됩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종합하면 가치 평가는 괜찮아 보이지만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인지도가 낮으며 일부 보수적인 평가도 존재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일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IPO 이후에 실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중에 공시될 기관 보유 현황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명확한 패턴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투자자 쪽도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네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항상 양면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에이비드뱅크 홀딩스 AVH의 IPO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에이비드뱅크는 잭스랭크 최고안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 신호를 가지고 있고 다수의 애널리스트들도 매수나 비중 확대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순이익이나 자산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순이자 마진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IPO 자금 사용 계획도 명확해서 성장 전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이런 점들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중해야 할 부분들도 있었죠. 우선 전통적인 은행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주가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2개월 매출 성장률이 0%로 정체되어 있고 모멘텀 점수도 평균 수준이라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매우 적어서 쇼스퀴즈 같은 단기 급등 이벤트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 평가도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제이니처럼 중립 의견과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공정 가치를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낮은 인지도나 전통은행업의 특성 때문에 수요가 예상보다 조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결국 실제 수요는 IPO 이후에 확인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라는 매력과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 부족과 낮은 인지도, 일부 신중론이라는 과제가 공존하는 IPO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이 IPO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나 빠른 성장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아주 명쾌한 요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에이비드뱅크 IPO에 대해 이해를 넓히시고 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팟캐스트에서 제공되는 정보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정보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